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재밌어서 밤새 읽는 진화론 이야기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1858년 런던에서 생물은 생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진화를 하며 생존 경쟁에 적합한 것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발표됩니다. 이는 당시 생명은 신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의 사회에서 큰 논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 자연 선택설, 진화론, 창조론, 막상 책을 펼치자니 그 방대함의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재밌어서 밤새 읽는 진화론 이야기라는 책은요, 이 세상에 어떻게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며 언제부터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가지게 된 건지, 진화론이 탄생하고 밝혀지기 전까지의 과정을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풀어낸 책인데요. 어렵게만 생각했었던 생물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의 입문서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진화론의 탄생 과정과 이야기를 담은 부분부터 유전적인 변이와 법칙을 다룬 부분, 진화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진화학의 사명을 다룬 부분으로 총 3가지의 갈래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인 진화론의 탄생 과정과 이야기 부분을 발췌 낭독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좀 어렵게 생각하면서 겁냈었던 진화론에 대해 한 발자국 다가간 느낌이 들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재밌어서 밤새 읽는 진화론 이야기,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서문. 생물은 왜 환경에 적응할까? 이 세계에는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다. 박테리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부터 고래처럼 거대한 동물까지 실로 수많은 생물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생물들은 매우 닮은 것들을 하나로 묶은 종이란 단위로 분류되는데, 이 세상에 대체 얼마나 많은 종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인간에게 친근한 곤충이라는 부류만 봐도 현재 약 175만 종이 과학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직도 더 많은 종이 있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하물며 박테리아류 등까지 포함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종이 있을지 짐작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이다지도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 걸까? 이 수수께끼를 밝혀내는 것이 생물학의 목적 중의 하나이다. 또한 생물에게는 또 하나의 신비가 있다. 각각의 생물은 자신들이 사는 장소에 매우 적합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점이다. 예컨대 나뭇잎 위에 있는 메뚜기의 몸 색깔은 기본적으로 주위 배경과 구분되지 않은 녹색이어서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바다에 사는 고래나 돌고래, 물고기들은 유전형의 몸과 물을 효율적으로 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지느러미를 갖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예는 그 밖에도 얼마든지 있다. 요컨대 모든 생물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적합한 몸을 갖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이것을 적응이라고 부른다. 왜 생물은 적응을 하는 것일까? 이 의문을 밝혀내는 것이 생물학의 또 다른 목적이다. 어째서 이 세상엔 이리도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며 왜 그 생물은 자신이 사는 곳에 알맞은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흥미를 자아내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생각은 시대와 함께 변해왔다. 옛날의 사람들은 생물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모습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 들어 생물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우린 이러한 생각들을 진화론이라 부른다. 진화론은 왜 등장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 현대의 진화론은 생물의 다양성을 어디까지 해명할 수 있을까? 또한 진화론은 어떻게 새롭게 전개되고 있을까? 이 책은 생물의 다양성과 적응을 둘러싼 진화론의 모험을 되도록 알기 쉽게 해설한 것이다. 생물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한 형태를 보일 때가 있다. 그런 생물의 신비한 생태와 함께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과학이 해명해야 할 근본적인 관점에서 진화론의 역사, 가능성과 한계, 새로운 전개에 관해 설명해 나갈 것이다. 제1장 탄생, 최초의 진화론. 신의 업적을 경배하라. 진화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 생물학에서 진화라는 말이 등장한 시기는 고작해야 약 250년 전이다. 그전엔 생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매우 다양한 생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생물이 각자의 환경에 적응한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대신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마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이 세상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가령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왜 때때로 태양이 어두워지는지, 왜 나쁜 병이 유행하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현재에도 존재한다. 왜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인지, 우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수는 왜 그런 값을 갖는지 등에 대해선 여전히 그 이유는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든 설명하고자 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요컨대 전지전능한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나쁜 일이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신의 분노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만인 것이다. 지구에 살아가는 어떤 민족이든 창세의 신화가 있기 마련이다. 우주나 세계가 창조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신화는 언제나 신이 등장한다. 이 세상은 신이 창조하였고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전부 신의 뜻이라고 규정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신화에 따르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생물의 다양한 것도 환경에 적응한 것도 신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신의 업적을 경배하라는 식이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인격신을 숭배하는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세상이 이런 모습인 이유가 전부 유일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과학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유럽 사이에 발전한 사상이다. 원래 과학은 세상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얘기도 있다. 어떤 사회든 태초에 세상을 만든 신화가 있다. 진화론 이전의 세계에는 생물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적응까지 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며 옛날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해왔다 여긴다. 한마디로 진화라는 개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생물은 처음부터 지금과 똑같은 모습이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이것이
진화론 이전의 생각이었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생물은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혹자는 어렸을 때 도쿄의 교회에 살았는데 그 무렵엔 근처에 다양한 나무들이 우거진 숲이 있어 그곳으로 사슴벌레나 투구벌레를 잡으러 다녔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연구 재료로 톱 사슴벌레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본 것과 똑같이 생겼고 언제 어디에 살며 무엇을 하는지와 같은 생태적인 성질까지 변화가 없다. 가령 독자 여러분 중에 증조 할아버지가 인간이 아닌 사람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톱사슴벌레는 태어난 지 1년 정도가 지나면 성충이 되므로 수십 년이면 수십 번의 세대 교체를 반복했을 테지만 그 모습이나 성질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것은 이 톱사슴벌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생물들은 수십 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물며 옛날 사람들의 수명은 기껏해야 50에서 60년이었으므로 평생을 사는 동안 서서히 일어나는 생물의 변화를 관찰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로 하여금 과거의 사람들은 생물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기독교의 성서엔 지구가 창조된 것이 불과 수천 년 전의 일이며 그때 신이 모든 생물을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경건한 기독교인이라면 성서의 내용을 의심하는 것은 곧 신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수십 년이란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생물들이 수천 년 전에도 지금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건 가히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진화론 이전에 형성된 생물관이었다. 그런데 사실 거의 모든 생물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변화를 거듭한다. 이것은 성장 혹은 노화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을까? 아마 다를 것이다. 10년 전의 사진을 보면 이때는 젊었었지 라든가 이때는 애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살아있는 생물도 마찬가지다. 새들은 알, 새끼새, 어린새, 성년새의 순서로 성장하며 곤충들은 알, 유충, 성충과 같은 식으로 성장한다. 박테리아조차도 분열한 직후에 분열하는 일이 없으며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야 분열을 시작한다. 이로써 생물은 일생 동안 반드시 성장을 하며 시간과 함께 변화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모든 생물은 성장을 할까? 분열해서 증가하지 않은 박테리아 등은 성장하지 않고 분열만 하면 몸이 점점 작아지므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성장하지 않은 채 작은 몸으로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고 번식을 한다면 역시 몸이 점점 작아질 것이다. 결국 부모와 같은 크기의 개체를 재생산할 때는 어느 단계든 반드시 성장이 필요하다. 하여 생물들은 평생 동안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오랫동안 생물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다. 아마도 우리가 아는 모든 생물은 평생에 걸쳐 변화했지만 태어난 아이도 부모와 똑같이 변화하므로 생애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이 변하지 않는 듯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예로 든 톱사슴벌레는 수십 년이 지나도 옛날과 똑같이 알에서 태어나 유충으로 성장한다. 인간, 새, 말, 물고기 등 우리가 아는 모든 생물은 이런 생애를 반복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생물은 변하지 않는다.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한 가지 종류는 줄곧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종류가 되어가는 생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종류의 생물이 변하지 않은 채 계속 존재했다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해왔다는 얘기가 된다.
신이 생물을 탄생시켰다는 이론이 창조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물은 변화하지 않으며 옛날부터 줄곧 그대로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과학의 세계에서 이론은 관찰 사실을 통해 부정되지 않은 타당한 이론으로 존재한다. 수십 년이라는 인간의 생애나 인류의 기억이 전해지는 2, 3세기 사이의 시간, 혹은 수백 년의 기록 등과 대조해봐도 어떤 종류의 생물이 변화했음을 관찰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생물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존재했다는 가설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생물은 세대를 초월해 변화할까? 사람들이 세상에 조금씩 알게 됨에 따라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 다양한 생물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줄곧 변화하지 않았다 라는 가설을 적용할 경우에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다. 먼저 지구의 역사는 성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성서엔 지구가 창조된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6천년 전으로 나와 있지만 지질학적 조사 결과 그보다 훨씬 오래전인 수십억 년 전부터 지층이 쌓여왔음을 알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지구는 성서의 기록보다 훨씬 오래전에 탄생했다는 의미다. 또 그 오래된 지층에서 식물이나 물고기 등의 화석이 발견되었고 지층이 새로 쌓임에 따라 파충류와 새, 포유류의 순서로 화석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지구는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며 생물은 단순한 종에서 복잡한 종으로 변화해왔다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로써 진화에 대한 생각이 싹을 틔우게 된 것이다. 허나 창조설 측의 반론도 만만치가 않다. 그들은 신의 지금 모습 그대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지구는 수십억 년의 역사를 지닌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화석 생물들은 지구상에 실제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반론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반론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도 창조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진화를 바탕으로 한 생물관을 부정하고 있다. 여담이지만 과학적으로 무엇은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무엇은 있다의 경우만 그것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가령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서 목격되었다는 정체불명의 괴물 내시는 수차례에 걸쳐 수색이 실시되었지만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지 않았을 뿐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같은 예를 들어 초능력, 영혼, 내시, 스태프, 세포 등이 없다는 건 증명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구에 관한 과학적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 어쩌면 생물은 변해온 것이 아닐까 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그런 생각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다른 생물로 변하는 생물은 발견된 적이 없다는 사실뿐이다. 앞에서 예로 든 톱사슴벌레처럼 우리가 아는 생물은 수십 세대, 수백 년을 거쳐도 전혀 변화하지 않는 듯 보인다. 생물은 세대를 초월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건 관찰되어 있는 사실로선 부정할 수 없지 않은가. 허나 화석으로 발견된 생물은 현재의 생물과는 그 모습이 달랐다. 만약 화석 생물이 애초에 화석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생물이라면 과거와 현재의 생물은 서로 다른 모습인 셈이다. 요컨대 생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을 바꿔왔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변화설을 과학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생물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세대를 초월해 변화하는가를 해명해야 한다. 또 생물엔 적응 현상이 있으므로 그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왜 적응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도 동시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 진화학의 역사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설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프랑스의 박물학자인 장 라마르크였다.
최초의 진화론,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장 라마르크는 찰스 다윈보다 조금 먼저 활약한 박물학자다. 그는 생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메커니즘을 공리하여 다양성과 적응의 진화를 설명하는 학설을 최초로 공표했던 학자이다. 쉽게 말해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특정한 형질은 유전된다는 가설인데, 그 학설을 용불용설이라 부른다.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는 용불용설이 최초의 진화학설로 등장했지만 다윈의 진화론이 옳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소개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진화론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다윈에 앞서 논리적이고 정합적인 가설을 최초로 제안한 용불용설의 역사적 의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최신 생물학의 입장에서는 그의 용불용설이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닐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선 뒤에 다시 설명하겠다. 라마르크의 학설은 단순하다. 생물의 개체는 성장하면서 분명히 변한다는 것이다. 그의 아이디어의 바탕이 된 것은 성장 경험한 것이 생물의 형태와 성질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몸을 단련한 사람은 근육이 발달해 우람한 체격이 되고, 단련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할 수 있는 일도 다르다. 이와 같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이 어떤 형태로 자손에게 전해진다면 생물은 세대를 초월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필요에 따라 획득한 형질이 전해진다면 어떤 환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형질은 전달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형질은 퇴화해 사라지게 된다. 이 용불용설은 시간에 따라 생물이 변화하여 다양성을 획득해 나간 이유, 그리고 다양한 생물이 환경에 적응한 이유를 모두 설명해준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확인될 수 있는 가설로서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창조설과 크게 다른 점이라 볼 수 있다. 즉 용불용설은 과학적인 가설인 셈이다. 용불용설의 핵심은 경험을 통해 획득한 형질이 과연 다음 세대에 계승되는지의 여부다. 이것이 성립된다면 용불용설은 원리적으로 맞는 가설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으로 근육을 발달시킨 동물을 번식시킨 결과 그 자식은 근육이 발달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다. 운동을 시키지 않는 개체의 자식과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몇 차례 검증이 실시되었지만 획득 형질의 유전을 지지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더라도 사실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 가설이 맞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과학적 가설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라마르크가 제시한 용불용설이 과학사적인 의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과학의 역사에서는 다양한 가설이 제출되고 검증되는 가운데 모순이 없는 것만 살아남는다. 기존의 과학적 가설로 성립될 수 없었던 생물은 신이 창조했으며 줄곧 변하지 않는다 라는 가설 대신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검증 가능한 과학적 가설인 용불용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또 생물은 진화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극복하고 생물의 진화를 과학적 논의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과학사적인 의의도 역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진화론은 어떻게 진화하였는가? 라는 관점에서 볼 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최초의 진화론이자 진화학을 추구한 사람들에겐 커다란 사건인 것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진화론의 최고 스타인 다윈이 등장했다. 진화론의 최고 스타 다윈의 진화론. 다윈이 진화론 최고의 스타인 이유는 세계 최초로 이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모순이 없는 이론, 즉 생물의 다양성과 적응을 설명하는 이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소는 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관찰 사실로는 불가능했다. 다인의 가설은 대략 200년에 걸쳐 살아남았으므로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고 사실과 합치하는 위대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과학의 역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맞먹는 커다란 발견인 셈이다. 과연 다인은 이것을 어떻게 탄생시켰을까? 다인은 1809년 영국의 어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젊은 시절 꿈은 의사였는데 꿈을 펼쳐가던 중에 생물에 흥미를 느낀 다인은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조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책 한 권을 만나게 된다. 찰스 라이엘이 쓴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이다. 이 책은 산이나 강 등의 지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한 것으로 산과 골짜기가 있는 울퉁불퉁한 지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느리게 변하면서 수백 년에 걸쳐 조금씩 지금의 모습을 갖춰나갔다고 설명한다.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변화가 오랜 세월 끝에 커다란 변화로 이뤄진다. 다인은 이런 발상을 생물에 대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말하자면 지질학의 원리를 읽은 뒤에 다인의 머릿속에는 그렇다면 생물도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한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생물은 변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매우 오랜 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함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싹 든 것이었다. 그 후 다인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가 22세 때 대의사이자 박물학자 자격으로 영국 해군의 측량선 비글호를 타고 탐험 여행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 여행에서 그는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양한 생물들을 만났다. 항해 도중에 만난 생물들은 다인에게 생물은 변한다는 확신을 심어줬고 그 배경에 있는 진화의 원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만난 두 생물은 다인의 진화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알려져 있다. 하나는 다윈의 핀치라고 불리는 작은 새이고 다른 하나는 거대한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였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19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앙 아메리카 에콰도르 연안에서 965km 떨어진 해상에 있다. 이렇게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까닭에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생물은 본토에서 여러 차례 걸쳐 건너와 각각의 섬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제도로 들어와서 이후 각 섬으로 널리 분포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갈라파고스의 다양한 섬을 방문한 다윈은 생물들이 각 섬의 환경에 맞는 생김새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중 핀치는 모든 섬에 있었는데 각 섬의 핀치마다 생김새가 미묘하게 다른 것이다. 특히 부리의 모양은 크게 달랐다. 길쭉하고 뾰족한 부리부터 굵고 짧은 팬츠처럼 생긴 부리까지 다양한 것이었다. 부리가 가늘고 뾰족한 핀치들은 주로 벌레를 잡아먹었다. 그 핀치들은 가늘고 뾰족한 부리를 능숙하게 이용하여 나무 구멍 속에 사는 벌레들을 쪼아먹었다. 한편 부리가 굵고 짧은 핀치들은 나무 열매를 먹었다. 부리가 팬츠처럼 두꺼워 딱딱한 나무 열매를 능숙하게 깰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핀치가 자신이 사는 환경에 적합한 부리를 가졌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이 창조설의 부종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어쩌면 부리가 가는 핀치와 굵고 짧은 핀치가 독립적으로 그 섬에 날아갔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몸이 무거워 전혀 헤엄치지 못하는 코끼리 거북이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면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코끼리 거북은 몸 길이가 1m가 넘는 거대한 육지 거북으로 주로 초원이나 얕은 물가에 산다. 이 코끼리 거북 또한 각 섬에 사는 거북이마다 등껍질 앞부분의 모양이 다른 것이다. 땅에 먹이가 되는 풀이 많아 목을 높이 뻗을 필요가 없는 섬에선
코끼리 거북은 등껍질의 앞부분이 움푹 들어가지 않아 목을 높게 치켜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건조한 기후 때문에 풀이 거의 자라지 않아 단단한 선인장을 주식으로 삼아야 하는 섬에선 목을 높이 치켜들 수 있도록 등껍질의 앞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코끼리 거북 또한 절묘하게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지고 있었다. 코끼리 거북은 헤엄을 칠 수 없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죽고 만다. 핀치처럼 부리 모양이 다른 종이 여러 번에 걸쳐 각각의 섬으로 건너갔다 생각하긴 어렵다. 하여이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은 다인의 진화론에 중대한 역할을 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론 오늘날 우리가 상식으로 여기듯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 진화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를테면 신이 핀치와 코끼리 거북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설명 또한 관찰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창조설은 어떠한 사실과도 모순되지 않는 까닭에 원리적으로 증거를 제시해 부정하기란 불가능한 가설이다. 어떤 관찰 사실을 들이대도 신이 그렇게 만드셨다 라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창조설을 믿었으며 다인도 당연히 그런 신앙 속에서 성장을 했다. 생물이 변화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진화의 사실과 그 기능에 대한 가설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였다. 비유하자면 다윈조차 깊은 우물 속에 살고 있어 바깥 세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물을 통해 보이는 하늘의 모습을 바탕으로 바깥 세상을 유추한 셈인 거다. 세상엔 극소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걸 간파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다윈이 그런 위대한 인물인 것이다. 핀치와 코끼리 거북을 만나게 된 비글호의 여행이 즉시 진화론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그 영향은 그의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졌다. 라이엘이 지질학의 원리에서 주장한 것처럼 다인의 진화 사상도 느리지만 차곡차곡 쌓인 끝에 결국 자연 선택설로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환경에 적응한 개체만 살아남는다. 자연 선택설. 비그로 항해 중에 여러 탐사 활동을 하고 영국으로 돌아와 다양한 생물을 관찰한 다윈은 점차 생물은 서서히 변화한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점점 발달된 생물의 화석이 출토되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변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진화의 원리를 제시하는 과학가설론 성립되지 못했다. 다인이 문제의 답을 찾는데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품종 개량이다. 당시 영국의 상류 계급 사이에서 비둘기를 교배시켜 특정 성질을 지닌 개체를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생김새의 비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행이었다. 교배와 선택을 통해 품종을 개량하는 것이다. 비둘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친구인 개 역시도 품종 개량을 통해 다양한 품종이 만들어졌다. 예컨대 아주 작은 치아와와 대형견인 세인트 버나드는 똑같은 종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생김새가 매우 다르지 않은가. 이러한 예는 어떤 생물에 대해 교배와 선택을 거듭하면 특정한 형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즉 인위적인 선택을 반복하면 원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이런 품종 개량의 지식을 토대로 다윈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이르렀다. 자연 속의 생물도 어떤 원리에 따라 선택되어 형질이 변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연에서 생물이 선택될 수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다윈이 답을 찾아내야 하는 마지막 의문이었다. 그리고 수많은 생물을 조사해온 다윈은 생물이 어떻게 탄생해서 성장하는가에 주목함으로써 이 난간을 돌파하게 된다. 생물은 혼자서 살아가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다른 개체와 교배함으로써 자식을 낳는다. 요컨대 같은 형질을 지닌 종이라고 부르는 집단을 이루며 생활나는 것이다. 또한 태어나는 수많은 자식이 전부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병이 들어 죽기도 하고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히기도 하면서 극히 일부의 개체만이 어른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이 자식들 사이엔 미묘한 형질의 차이가 있다. 동물이나 생물을 관찰하는 것으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을진 모르지만 인간의 자녀가 저마다 다르게 생겼고 저마다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재능을 지녔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미묘하게 다른 수많은 자식 가운데 살아남는 개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성질을 지닌 개체가 성장 과정에서 선택을 받는다. 이것이 자연 선택의 발견이다. 지금까지의 요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자. 생물에겐 교배가 가능한 동종의 개체가 많이 있다. 그리고 태어난 수많은 자식 가운데 어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는 극히 일부이다. 태어난 자식 가운데 다른 개체보다 현재 환경에서 살아남기 적합한 성질의 개체가 있다면 그 개체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즉 평균적으로 좀 더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수많은 자식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생물 사이에선 생존을 건 경쟁이 벌어진다. 이것을 우린 생존 경쟁이라 부른다. 생존 경쟁이 거듭되면 품종 개량과 완전히 똑같은 원리로 그 환경에 적합한 성질을 지닌 개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고로이 생물의 평균적인 성질이 서서히 변화함으로써 좀 더 환경에 적응한 형태가 되는 것이다. 다만 아직 한 가지의 관문이 남아있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부모가 경험을 통해 획득한 성질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도 선택받은 성질이 자녀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유리한 성질이라 해도 다음 집단엔 사라져버리게 된다. 요컨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셈이다. 물론 다윈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준비했다. 당시의 유전체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간의 경우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닮는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다윈은 형질의 유전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렇게 유전되는 성질만이 자연 선택을 통해 적응 진화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치밀하게 구성된 논리 구조야말로 다윈이라는 인물의 성격과 위대함을 잘 말해주는 증거이다. 이렇듯 조금씩 순서에 따라 논리를 서서히 조립한 결과 생물에 관한 인간의 이해를 극적으로 바꾸는 커다란 산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신의 존재는 필요 없다. 다윈의 종의 기원 발표. 다윈은 자신이 발견한 자연 선택에 따른 진화 가설을 좀처럼 발표하지 않았다. 예관에선 다양한 추측이 있는데 자연 선택설에 따른 진화 가설은 신의 존재가 필요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이 창조설을 믿었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신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가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지동설을 제창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처럼 종교 재판에 회부되진 않겠지만 증거도 없이 발표했다간 신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단자라는 딱지가 붙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다. 신중한 성격이었던 다윈은 더욱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며 자신의 자연 선택설에 모순이 있지 않은지를 끊임없이 검토했다. 물론 완전히 비밀로 감췄던 건 아니다. 당시 친한 동료 과학자들에겐 자신의 아이디어를 털어놓고 토론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세월이 점점 흘러 다윈이 58세가 되었을 즈음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엘프리드 러셀 웰리드라는 젊은 탐험가가 다윈의 자연 선택설과 같은 견해 논문을 쓰고 다윈에게
그 논문의 발표를 의뢰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이렇게 되자 수십 년이나 신중하게 검토를 거듭해온 다인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 다인은 동료 과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1858년 런던 린네 학교에서 월리스와 공동으로 자연 선택설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또 1859년엔 종의 기원이란 제목의 책을 출간하여 자연 선택설을 공표하기 이르렀다. 이 일화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교활한 행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과학계에서는 처음으로 논문을 쓴 사람을 발견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 규칙을 엄밀히 적용한다면 자연 선택을 발견한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월리스가 된다. 그래서 학계에선 다윈이 월리스의 업적을 훔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나 두 사람은 이 건에 관해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했으며 월리스도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에 수긍을 했다고 한다. 다윈이 월리스와 다른 점은 실제로 방대한 종류의 생물을 관찰함으로써 자연 선택설이 현실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엄밀히 검증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종의 기호는 다윈 진화 사상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된 셈이다. 다윈은 그 책에서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연 선택설로선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는 예까지 소개했다. 가령 개미나 벌의 부류는 여왕만이 알을 낳고 일개미나 일벌은 알을 낳지 않는다. 자연 선택설의 관점으로는 자식이 알을 낳지 않는데도 어떻게 일을 하는 성질이 다음 세대로 전해졌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아무리 과학자라 해도 자신의 이론에 불리한 사실은 외면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윈은 이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한 뒤에 벌이나 개미의 존재는 자연 선택설로는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쓰기 시작했다. 다윈의 이런 자세와 저서의 내용은 자연 선택설을 널리 인식시키기에 충분했다. 훗날 월리스는 다윈이야말로 자연 선택설의 재창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 말하였다. 참고로 현대 진화 이론에선 벌이나 개미의 유전 현상을 설명할 때 일개미나 일벌이 여왕의 자식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즉 알을 낳지 않고 일하는 성질을 관장하는 유전자가 여왕에게도 있어 여왕을 통해 그 성질이 다음 세대로 계승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혈연자를 경유한 자연 선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종의 기원은 발매가 되자마자 매진되었을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윈의 진화론은 신의 존재 없이 생물의 다양성과 적응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과학계에서는 다윈의 명석한 논리가 금세 받아들여졌지만 일반인들은 반신반의했다. 특히 교회 관계자들은 매우 비판적이어서 종의 기원을 신을 모독하는 추문으로 취급했다. 인간은 신이 만드신 가장 높은 지의 생물이라는 교회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생물관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다윈의 설이 옳다면 인간 역시 아마도 원숭이가 진해서 탄생했을 뿐 특별한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당시의 대중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엄청나 당시의 신문엔 원숭이의 몸에 다윈의 얼굴을 그림으로써 진화론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풍자가 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화론을 어떻게든 공격하려 했던 교회는 진화론 비판을 거듭했고 마침내 교회와 진화론자가 직접 대면해 경론을 벌이는 날이 찾아왔다. 1860년 6월 수많은 청중이 빽빽히 들어찬 회의장에 당시 옥스퍼드의 주교 셰뮤엘 윌버포스가 교회 측의 대표로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여러분,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그저 흉측한 원숭이의 자손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다윈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진화론자 측의 대표론 다윈의 친구이며 훗날 다윈의 불독이란 별명으로 불린 토머스 헉슬리가 등장했다. 이에 그는 그렇소. 그렇다면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다고 부정하는 머리가 딱딱한 인간이기보단 논리를 인정할 수 있는 흉측한 원숭이의 자손이 되겠소. 라는 말로 받아치게 된다. 그러자 평소에 오만한 설교만 늘어놓던 교회 진절머리 내던 청중들은 헉슬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대중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고 이후 사회는 점점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된다.